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요즘 정말 관심 많으시죠? 민생지원금 관련 유튜브 영상 녹취록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속보, 민생지원금 지금 1원이라도 이렇게 쓰면 2차 민생회복지원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거 좀 센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 민생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이걸 뭐랄까, 좀 잘못 사용하면 1차 지원금 뺏기는 건 물론이고 곧 나올 2차 지원금까지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돌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 댓글 보니까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아싸, 공짜 돈이다 하고 쇼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 보면서 민생지원금 어떻게 제대로 써야 하는지 또 잘못 쓰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차 지원금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시면서 괜한 걱정은 좀 덜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정리해드리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문제의 시작이 된 1차 지원금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요, 정부가 2025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민생지원금을 줬어요. 이게 가구별로 소득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15만 원부터 많게는 45만 원까지 좀 다르게 지급됐죠. 네, 맞아요. 이미 받아서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9월 말부터는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지원금이 또 나갈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1차 지원금이 딱 풀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그 부정유통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사용 사례들을 딱 지적하고 있어요. 제일 흔한 게 그거죠. 지급된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뭐 쿠폰 같은 거요. 이걸 중고나라 같은 데서 현금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아, 현금깡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15만 원짜리 상품권을 뭐 한 13만 원 현금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하, 그렇게 직접 돈으로 바꾸는 거 말고 좀 더 머리 쓰는 방법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맹점이랑 짜고요. 물건 산 것처럼 꾸며놓고 뒤로 현금 받는 거. 그런 현금깡 수법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물건 거래는 없는데 결제만 하고 가맹점주가 수수료 좀 떼고 현금으로 주는 방식. 이것도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심지어는 뭐 가맹점 매출을 막 부풀리거나 허위 결제로 자금을 뭐 어떻게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죠. 진짜 대담하네요. 근데 이런 거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부정사용 딱 걸리면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지급된 지원금, 그거 전액 다 뱉어내야 하고요. 네, 환수? 네, 환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수하는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이 또 나올 수 있대요. 야 한다니. 이거 진짜 금전적으로 타격이 엄청난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원이요? 네. 이게 그냥 뭐 이번 2차 민생지원금 10만 원 못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가 줄 수도 있는 뭐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또 다른 재난지원금 아니면 나중에 뭐 새로운 형태의 현금 지원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미래의 혜택까지 싹 다 막힐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예요. 와, 그 정도 페널티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뭐 법적인 처벌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결과로 부정사용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페이백 같은 거 도와준 가맹점주 있잖아요. 이분들도 엄청 심각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가맹점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업자나 모두에게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이야, 이런 강력한 조치 때문에 요즘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서도 민생지원금 깡이라든지 소비 쿠폰 현금 교환 뭐 이런 검색어 관련 글들 막 지우고 있다면서요? 정부 단속 의지가 진짜 확고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실수로라도 이런 불법적인 일에 엮이지 않으려면 어떤 게 확신이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서 나온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현금으로 팔거나 사는 거, 네. 카드를 긁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음. 가맹점에서 물건 거래 없이 결제만 하고 현금 받는 거, 상품권으로 산 물건 바로 대파는 거, 실제 가격보다 높게 긁고 차액 돌려받는 거,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소비 쿠폰 팝니다. 이런 글 올리는 거. 이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칙은 진짜 명확하네요. 정해진 사용처,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써야 한다. 이거네요. 이 기본만 지키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네. 왜 1차 지원금을 제대로 써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2차 민생 지원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Q&A 방식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2차 지원금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선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2차 지원금 대상은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이걸 기준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선 같은 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고액 자산 보유 여부 이것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득은 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약간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이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득 신고는 적게 했는데 비싼 집이나 금융자산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으면 실제 생활 수준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까지 지원하는 건 좀 형평이 안 맞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건보료가 일정 수준보다 너무 높거나 아니면 가진 자산이 좀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납득이 가네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나요? 금액이 궁금합니다. 2차 지원금은요. 대상자 한 명당 딱 정해진 금액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1차 지원금이랑 중요한 차이가 딱 드러나요. 아, 1차 때는 가구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 이런 거 따져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게 받았잖아요. 심지어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돈도 있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가구 맞춤형 지원이었는데. 맞습니다. 1차는 가구 단위 기준이었고 차등 지급이었죠. 근데 2차는 개인 단위 기준이고 균등 지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랑 자산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구조인 거죠. 오, 개인 단위로 바뀐 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이랑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각각 기준을 만족하면 따로따로 10만 원씩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럴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1차 때보다 지급 기준 자체는 더 심플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개인의 자격 요건, 이게 전부니까요. 명확하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시기랑 방법이 중요하죠. 2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6주 정도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1차 때랑 비교하면 신청 시작이 조금 늦은 함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2차 지원금은 신청 받기 전에 건강보험료랑 자산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사전 작업이? 그렇죠. 1차 때는 일단 신청 받고 자격을 받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1차 때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사전 준비 작업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마 1차 때처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 당문 신청 같은 것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신청 절차라던가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9월 중에 정부에서 따로 자세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중에 나올 세부 공지를 꼭 확인해야겠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이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좀 더 큰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의 본질은 사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매출을 좀 늘려서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또 국민들한테는 물가 올라서 힘든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 역할을 노리는 정책이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사용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자료 마지막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는 부정사용이나 현금화 시도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더 큰 혜택의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현명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길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분석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이 민생지원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어진 혜택을 아무 문제 없이 잘 활용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 당신의 그 슬기로운 소비가 지금 좀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번 2차 지원금이 1차 때 그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인 단위 지급으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런 설계 변경이 과연 지원 정책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쩌면 개인 간위 지급 방식이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